아버지, 밥은 챙겨 드세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다. 강현우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아들의 걱정 섞인 톤은 언제나 동일했다. 의무감으로 내뱉는 말장난처럼 느껴진다. 이미 무언가를 위반한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의 불편함, 그것이 강현우를 자꾸만 침묵하게 만든다. 그는 알겠다는 대답만 건넸다. 통화를 끊고 나서 방은 더욱 조용해진다. 강현우는 아파트의 주인이지만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숙소였다. 퇴직한 지 3년, 아내를 잃은 지 5년. 시간이 경과했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만 남아 있었다.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부장으로 일한 사람의 몸은 시간표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벗어나 욕실로 향한다. 샤워 중에도 아침 밥을 차리면서도 그의 생각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떠올랐다. 버틴다는 표현은 부정적이지만 그 외에 딱 맞는 단어가 없었다. 살아간다, 지낸다, 있다. 그 어떤 표현도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오직 버틴다는 동사만이 현실적이었다. 공원 산책은 루틴이 되어 오래되었다. 아침 7시 30분, 그는 동네 공원에 도착한다.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도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년의 부부, 운동복 입은 주부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그렸다. 강현우만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는 선을 반복할 뿐이었다. 공원의 오른쪽 길을 일주하고 벤치에 앉아 30분을 멍하니 응시하고 다시 걸어 나온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 공원을 찾는다. 하지만 강현우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그곳을 향했다. 점심때 돌아온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사온 도시락이 남아 있었다.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었고 맛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최근 3년간 그의 모든 음식 선택이 그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밥상 앞에 고요함도 대화의 부재도 그 침묵마저도 흐름이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였다. 저녁 6시 텔레비전이 켜진다. 뉴스, 예능, 드라마 채널을 옮기며 창밖에 해가 지는 것을 본다. 밤 10시쯤이면 그는 침대로 향한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아침이 오길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은 예상 밖에 찾아왔다. 화요일 오후 3시경 강현우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간단한 장을 사려던 것이었다. 그곳에서 나올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가 아닌 굵은 빗줄기였다. 그는 편의점 처마 아래서 상황을 지켜봤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 전에 잠시 기다리려 했다. 하지만 비는 점점 심해졌다. 포기한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길을 나서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의점 옆에 작은 꽃집이었다. 그곳을 매일 지나가며 보아왔지만 오늘처럼 눈에 띈 날은 처음이었다. 유리창에 핀 국화가 빗속에서 부들거렸다. 가게 안쪽에는 한 명의 여인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마치 매우 귀중한 것을 다루는 사람처럼. 강현우는 발을 멈추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창밖의 비와 남자와 일렬을 이룬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만났다. 너무 오랫동안 응시했던 까닭일까? 여인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현우를 가게로 초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강현우는 거절할 수 있었다. 그냥 걸어가면 되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은 불과 20m 앞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우산 없이 꽃집의 문을 향해 움직였다. 3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갑자기 무언가에 끌리듯 움직였다. 문을 열며 나는 비의 소리가 차단된다. 실내는 따뜻했다. 꽃냄새가 가득했다. 강현우는 처음 느껴본다. 이런 향이 얼마나 살아있는 냄새인지. 냉동실 같던 자신의 일상에서 이 향은 낯설기만 했다. 어서 와요. 여인이 앞으로 다가온다. 이수정이었다. 그녀는 59세였지만 외모는 그보다 젊어 보였다. 흰색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꽃줄기를 자르는 가위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선했다. 특별히 예뻐서라기보다 편안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심사숙고 끝에 지었을 표정 같은. 비 피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말해야 했다. 설명이 필요했다. 갑자기 들어온 낯선 남자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이수정은 그를 향해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응시한다. 혼자세요? 단순한 질문이었다. 꽃을 사갈 동반자가 있는지 묻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 질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훤히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네, 혼자예요. 대답은 단순했지만 무겁다. 그 한마디 안에는 5년의 적막함, 3년의 공허함, 수천 번의 자포자기가 담겨 있었다. 이수정은 그것을 알아챈 듯 했다. 그녀는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천천히 말한다. 꽃은 겨울에도 피어요. 사람도 그래요. 그 말은 판단이 아니었다. 깨달음이었다. 누군가의 가슴에 숨은 꽃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강현우의 몸에 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눈썹이 한 번 정도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온기를 받은 것처럼. 그는 침을 삼켰다. 입가가 살짝 올라간다. 3년 동안 억지로 만들어 온 미소가 아닌 뭔가 진정한 것이 얼굴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요. 겨우 두 음절의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동의가 있었다. 이수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꽃집 안을 휘저으며 말한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몇 초 후 그녀가 들고 온 것은 작은 분분한 꽃다발이었다. 보라색 에스터와 흰 솜사탕 같은 백일홍, 그리고 초록의 루스커스가 어우러져 있었다. 이 꽃이 겨울까지 버텨요. 찬바람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가 그 꽃다발을 강현우의 손에 쥐어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에 닿지 않았던가. 꽃의 줄기는 부드러웠고 잎의 감촉은 살아있었다. 가져가세요. 이수정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선의로 가득한 말이었다. 깊은 목적이 없는 단순한 배려였다. 비 안 오니까 밖이 밝아질 거예요. 꽃을 보면서 걸어가세요. 강현우는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비는 그 사이 약해져 있었다. 공기는 축축했고 땅은 검게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꽃다발은 그 회색의 하늘 아래서도 유독 생생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강현우는 버스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갔다. 꽃을 바라보며 30분이 걸렸다. 평소에는 이 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지루했지만 오늘따라 다른 거리로 느껴졌다. 눈앞의 꽃이 자꾸만 흔들렸다.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집에 도착한 강현우는 제일 먼저 화병을 찾아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것을
물로 헹궈꽃을 꽂는다. 책상 위에, 창가에, 자신이 가장 자주 앉는 자리에 옆에 놓인 꽃다발은 정말로 달라 보였다. 그 밤 강현우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대신 꽃을 바라봤다. 조명 아래에서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꽃잎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가슴이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침대에 누우면서도 그는 꽃을 바라본다. 꽃의 향이 침실까지 밀려온다. 여름 내내 외풍이 들어오지 않던 방에 처음으로 외부의 기운이 스며든다. 그것은 냉기가 아닌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다. 강현우의 눈이 감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내일을 기다리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계는 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기업 근무 시절의 습관이 다시 깨어난 건 아니었다. 그냥 꽃을 보고 싶었다. 침실에서 거실로 나온 그는 창가의 화병으로 직진한다. 꽃은 밤을 잘 지냈다. 꽃잎도 신선했고 줄기도 펴져 있었다. 햇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실에서도 보라색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강현우는 화병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본다. 마치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보는 느낌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TV 화면도 신문도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이라는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셈이었다. 공원 산책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시작됐다. 7시 30분. 하지만 관찰이 달라졌다. 평소에는 통로의 길을 따라가기만 했다면 오늘은 양옆을 본다. 공원의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초록의 잎사귀들, 벤치 옆에 피어나는 자그마한 국화들, 여기저기서 살아내고 있는 것들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공원을 나온 후 강현우는 평소의 루트를 벗어난다. 편의점과 꽃집 쪽으로 향한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의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의식하고 있었다. 꽃집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8시 30분. 간판에는 OPENING 900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현우는 잠시 가게 앞에 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색해 보일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다. 그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편의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을 죽여야 했다.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꽃집이 문을 열 것이었다. 진열대를 돈다. 우유를 집었다 놨다 한다. 초콜릿을 보고 지나간다. 신문을 펼쳤다가 다시 놓는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지 않았다. 정각 9시 강현우는 꽃집을 향해 나간다. 유리문을 통해 보니 이수정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흰색 장갑을 끼운 손이 가지를 고르고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낸다. 매우 숙련된 동작이었다. 10년, 20년을 반복한 일의 손길이었다. 강현우가 문을 열자 이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영역이었다. 특별한 반응이 아닐 수도 반가움이 담긴 반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진짜였다.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꽃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수정이 장갑을 벗으며 다가온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같았다. 편안하고 깊이 있고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었다. 잘 있어요. 아주 잘. 강현우의 대답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꽃이 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꽃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 나아졌다는 뜻이었다. 좋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수정이 손짓으로 새로운 꽃을 가리킨다. 노란 국화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화가 아니었다. 가운데 진한 노란색을 중심으로 가장자리가 곱슬곱슬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머리결처럼 부드럽고 유동적이었다. 국화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국화는 아니에요. 이건 스프레이 국화라고 해요. 열릴 때마다 형태가 자꾸만 변해요. 딱딱 정해진 모양이 아니라 계속 피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이수정의 말이 계속된다. 그녀는 꽃을 설명할 때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과장이 없고 거짓이 없는 설명이었다. 단순히 꽃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는 것 같았다. 이 꽃이 당신 같아요. 강현우의 심장이 한번 건너뛴다. 그는 피하려 했던 이 순간이 결국 온다고 생각한다.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너무 친밀해진다.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와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순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는 말한다.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그에게도 놀라웠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진지했다. 하지만 이수정은 웃음으로 답한다. 경박한 웃음이 아니었다. 통감하는 웃음이었다. 아니에요. 어제 당신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겨울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봄을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어요. 강현우는 그 말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렇게 투명했다는 것에,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정확히 본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시간 되세요? 이수정이 물었다. 시간이 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 강현우는 시간이 된다고 대답한다. 네. 두 사람은 가게의 문을 닫았다. 아직 9시 30분이었다. 보통이라면 상점이 문을 닫는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수정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CLOSED 팻말을 들고 나간다. 그리고 그것을 유리문에 붙인다. 산책할래요? 이수정의 제안이었다. 동네의 작은 호수 쪽으로 향하자는 제안이었다. 강현우는 오늘 아침 혼자 봤던 공원의 길을 다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산책은 조용했다. 강현우와 이수정은 나란히 걸었다. 때때로 그녀가 말을 걸었다. 꽃에 대해, 가게에 대해, 자신이 살아온 이 동네에 대해. 그의 대답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듣고 있었다. 올바르게 경청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소중하게. 1시간가량 걸은 후 그들은 호수 옆에 벤치에 앉는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사되어 눈부셨다. 이수정의 옆모습은 그 역광 속에서 부드러워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추억처럼. 전 이혼을 했어요. 갑자기 나온 고백이었다. 배경도 없고 전환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법이었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강현우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그리고 무거웠다. 둘은 그 말들 위에 아무것도 덧대지 않았다. 설명도 없고 동정도 없었다. 다만 같은 부드러움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흘렀다. 호수의 물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정적 속에서 강현우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오히려 침묵이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것. 3년 동안 그는 침묵에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의 침묵이었다. 이것은 함께하는 침묵이었다. 완전히 달랐다. 저녁이 되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수정은 강현우를 꽃집으로 데려간다. 가게의 문을 열고 그녀는 몇 가지 꽃을 골라낸다. 분홍색 카네이션, 초록의 루스커스, 흰 백합. 이건 당신이 가져가세요. 어제 줄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거라면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이수정의 손이 꽃다발을 전한다. 그 순간 강현우는 무언가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안다. 이 꽃다발을 받으면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설 것이었다. 네. 그 한마디로 그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전화가 아닌 직접 방문으로 전달되었다. 금요일 저녁 그의 아들은 갑작스럽게 아파트에 나타났다. 여느 때 방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다. 지훈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현우는 그 신호를 이미 몇 번 받아본 적 있었다. 아들이 이 상태가 되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아챘거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들어와. 강현우가 말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한다. 그 사이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강현우가 받아온 꽃다발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카네이션, 개미취, 국화 몇 줄기들. 이수정이 하루에 한두 번씩 주는 꽃들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집을 조금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박지훈의 눈이 그 꽃들을 본다. 그의 표정이 한번 굳는다. 아버지, 누구를 만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물음이었다. 만난다. 강현우가 대답했다. 숨기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누구예요?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이수정이다. 강현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하지만 그것이 박지훈의 불안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오히려 확실해진 현실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일어나 선다. 거실을 몇 발 움직이다가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온다. 아버지, 이상한 사람한테 휘말리지 마세요. 그 말의 무게감은 굉장했다. 사람들은 보통 가벼운 경고를 한다. 조심해, 조사해봐 따위. 하지만 박지훈이 한 말은 이미 결론을 내린 후에 충고였다. 마치 자신이 본 뭔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가? 강현우가 물었다. 자신의 음성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정보를 알아봤어요. 그 사람 동네에서 좋은 평판이 아니에요. 이혼한 여자고 꽃집 재정이 별로라고 해요. 그리고 박지훈이 말을 멈춘다. 하지만 그 멈춤 자체가 메시지였다. 그리고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편하게 돈을 쓰지 마세요. 그 순간 강현우의 얼굴이 변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가 깨진다. 자존감이 아니었고 신뢰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간의 따뜻함에 대한 해석 방식이 완전히 뒤집혀가는 공포였다. 이수정의 모든 행동이, 모든 말이 계산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 그 의심이 가슴팍을 적시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 이웃하는 가게 사람들.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톤이었다. 질책이 아닌 진심의 보호였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가 판단한다. 아버지, 나가. 강현우의 목소리는 부장 시절의 권위가 담긴 음성이었다. 공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사람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지우는 몇 초를 더 서 있다가 결국 문을 향해 간다. 그리고 강현우를 향해 말한다. 아버지, 이 일로 제 앞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그 말도 위협처럼 들렸다. 그렇게 아들은 떠났다. 강현우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책상 위에 꽃들이 보인다. 아까까지는 그것들이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의심의 산물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수정으로 카톡을 검색한다. 그리고 대화 내역을 읽기 시작한다.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문자들은 대부분 그것이었다. 꽃을 받으셨나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단순한 문자들이었다. 특별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그런 것을 들춰낸다. 사실을 왜곡하고 의도를 재해석한다. 꽃을 받으셨나요? 라는 문자도 돈을 쓰셨나요? 라는 질문처럼 들렸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내일 또 돈을 빼낼 수 있을까요? 로 들렸다. 약속은 있었다. 내일 아침 호수 옆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다. 강현우는 그것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니, 단순한 취소가 아니었다. 그는 이수정에게 말하기로 했다. 거리를 두겠다고. 아니,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 결국 그것은 도주였다. 밤이 깊어졌다. 강현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이수정의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 그녀의 웃음이 담긴 그 사진. 그것이 진정한 미소일까? 아니면 계산된 표정일까? 창밖을 본다. 밤의 어둠은 예전처럼 침착했다. 아니, 더 검었다. 3년 동안 그는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자신을 상처 줄 수 없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수정이 그곳으로 들어온 지 겨우 며칠. 이미 그 안전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침이 왔을 때 강현우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부터는 뵙기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자신의 우려도 의심도 아들의 경고도 단지 한 줄의 거리두기만 있었다. 이수정의 대답은 3시간 후에 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문자는 꾸밈이 없었다. 진정한 물음이었다. 하지만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강현우는 공원을 걷지 않았다. 꽃집 근처도 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나갔다가 여러 시간을 카페에서 보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지만 저녁이 되자 뭔가 이상했다. 오후 6시경 현관 밖의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놓는 소리. 강현우는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 신중하게 현관문을 연다. 그곳에는 꽃다발이 있었다. 처음 만난 날 이수정이 그에게 준 것과 같은 보라색 에스터와 백일홍의 꽃다발이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카드가 붙어 있었다. 글씨는 작지만 명확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그 말은 요청이었다. 명령도 설득도 계산도 아닌 순전한 요청이었다. 강현우는 메모를 들고 꽃다발을 들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아들의 경고와 이수정의 청유가 그의 내면에서 충돌했다. 누가 맞는가? 누가 진실인가? 혹은 둘 다 진실이고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가? 밤이 길어졌다. 강현우는 꽃을 보고 메모를 읽고 다시 꽃을 보았다. 그것을 반복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그는 이수정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3분 후
대답이 온다. 단 2글자였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강현우는 다시 꽃집을 방문했다. 지난 며칠간의 침묵 후 그 문을 여는 것은 마치 다시 한번 선택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이수정은 이미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보였다. 마치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혹시 모르는 거리감이 있었다. 강현우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현우는 먼저 입을 열었다.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잘못만을 인정했다. 이수정은 그것을 듣고 한참을 강현우를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저를 의심했어요? 네. 직설적인 대답이었다. 거짓을 섞지 않았다. 누가요? 아들이. 이수정의 표정이 순간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듯 바뀐다. 그녀는 강현우 옆에 의자를 가리킨다. 두 사람이 앉으면서 가게는 잠시 꽃 정리의 손길을 멈춘다. 당신의 아들분 맞죠? 여러 번 봤어요. 여기 근처 지나가시면서. 이수정이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단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다. 아이가 걱정하는 거고 저도 이해해요. 낯선 여자가 자기 아버지 옆에 나타났으니까. 이수정은 강현우의 눈을 마주본다. 그리고 말한다. 저는 당신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울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 당신을 만나서 기뻤어요. 그저 기뻤어요. 그 말에는 상처가 묻어났다. 의심받은 것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했던 상처. 강현우는 그 상처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전 아무개 없는 사람입니다. 꽃가게만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당신 같은 분이 제 옆에 있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로. 이수정의 말이 끝난다. 강현우는 입을 열려고 했다가 닫는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의심을 풀어놓을 말도, 그것을 설명할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을 이수정이 깨뜨린다. 가게 좀 도와주실래요? 질문이 아닌 초대였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일어선다. 강현우의 손이 꽃을 다룬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줄기를 자르는 각도도 잘못했고 물의 높이도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수정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서 천천히 보여준다. 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잘라요. 그래야 물 흡수가 잘 돼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교육적이면서도 다정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뭔가를 처음 가르칠 때의 그 따뜻함이 있었다. 강현우는 그것을 몸으로 느낀다. 손에 물이 묻었다. 꽃의 향이 코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수정의 움직임이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진다. 오후 3시경 두 사람은 함께 휴식을 취했다. 가게의 뒷방에 들어간 이수정은 간단한 차를 준비했다. 보이차였다. 약간 쓰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었다. 당신 아들분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를 의심한 게 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수정이 말한다. 강현우는 그 말에 동의한다. 네. 지훈이는 현실적인 아이예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수정의 말은 강현우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었다. 지훈이의 경고도 자신의 의심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었다. 함께 할래요? 이수정이 물었다. 네. 강현우가 대답했다. 저녁 6시경 두 사람은 가게를 나갔다. 이수정이 문을 닫을 때 CLOSED 팻말을 들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세히 그것을 마음에 새겨 넣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공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있는 공간. 동네의 한적한 로드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팔은 닿지 않았지만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가 줄로 묶어 놓은 것처럼. 저는 이혼한 지 12년입니다. 이수정이 갑자기 말했다. 아들이 있으세요? 강현우가 물었다. 네. 아들 하나. 당신 아들분 또래쯤. 따로 살고 있어요? 네.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이수정은 말을 멈추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아들이 전 엄마를 많이 탓했어요. 남편이 떠난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도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그 말 속에는 깊이 있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수정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를 보호했다. 강현우는 그것을 느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수정이 물었다. 저는. 강현우가 말을 시작했다. 제 아들이 제 인생을 관리하려고 해요. 좋은 의도로. 하지만 제가 싫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죽고 난 후 처음으로. 그것은 깊은 자백이었다. 자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그 욕구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두 사람의 산책은 1시간을 넘겼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색이 되고 그 다음 검은색이 되어간다. 이수정은 강현우의 손을 잡는다. 갑자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정말로. 이수정이 말한다. 그 말은 며칠 전 메모 카드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이번에는 고백이었다. 감정의 진정한 드러냄이었다. 강현우는 그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대답한다. 전 부활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그 말이 사실이었다. 진정으로. 2주가 지났다. 강현우와 이수정은 매일 만났다. 꽃집에서 산책길에서 가끔은 영화관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봤을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동네의 입과 귀를 통해 정보는 전파되었다. 박지우는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다. 추궁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너무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네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현우는 아들을 거실로 초대했다. 뭐가? 그 여자와의 관계.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꽃집 여자한테 푹 빠졌다고. 박지훈의 말은 사실이었다. 강현우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조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박지훈이 휴대폰을 꺼낸다. 그 안에는 이수정이 과거 신문에 기사된 내용이 있었다. 10년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기사. 그리고 꽃집의 신용도 조회 기록.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명시적 데이터. 당신의 자산이 목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지훈의 논리는 명확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었다. 강현우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 박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난 그걸 믿지 않아. 강현우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강현우가 일어나 선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본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너의 걱정은 소중하다.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고 내 선택권이 있다. 설령 내가 그것으로 상처받는다고 해도 그건 내 선택이다. 박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뭔가를 반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확고함을 느꼈다. 내가 다치더라도? 박지훈이 물었다. 그 일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 강현우의 대답은 냉정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박지훈은 다시 핸드폰을 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준다. 이 여자의 아들도 봤어요. 당신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경고였다. 단순한 재정적 우려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까지 예상하는 것이었다. 강현우의 얼굴이 한번 굳는다. 이수정이에게 아들이 있나? 네. 당신과 비슷한 나이 아들이. 박지훈이 대답했다. 그래.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지. 강현우가 말했다. 박지훈은 한 가지를 더 남기고 간다. 당신이 이 여자와 함께 하려면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거란 거.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 명확했다. 강현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강현우는 이수정을 만났다. 평소처럼 산책길로 나왔지만 이수정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의 표정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챘다. 뭔가 있으세요? 이수정이 물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강현우가 대답했다. 벤치에 앉으면서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침묵이 내려온다. 이수정은 한참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한다. 네, 있어요. 그 아들분이 저랑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수정의 얼굴이 경직된다. 마치 그것이 무거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좋아할 리가 없죠. 이수정이 말한다. 왜죠? 이혼한 엄마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만 해도 그럴까 싶은데. 게다가 그분이. 이수정이 말을 멈춘다. 뭐요? 그분의 아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제 아들은 새로운 아버지를 원할 리 없고 당신의 아드님은 새로운 어머니를 원할 리 없으니까. 이수정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리고 슬펐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강현우가 물었다. 이수정은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 대답한다. 솔직하게 말씀하면 불안해요. 아주 많이. 그 대답은 정직했다. 희망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은 단지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수정이 덧붙인다. 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이수정의 손을 잡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저녁 강현우는 처음으로 박지훈이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이수정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있었다. 저녁 9시경 강현우는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내가 이수정이와 계속 만나기로 했다. 너는 너의 선택을 해. 그걸 응원한다. 그 메시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새로운 선언이었다. 하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지훈의 침묵은 계속됐다. 아버지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없었고 전화도 오지 않았다. 강현우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강현우에게 무거운 죄책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이 자신이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다. 이수정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산책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꽃집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고 때론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수정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거기는 강현우의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현우는 꽃집에서 이수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고객이 나간 후에 조용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가게의 뒷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강현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받기로 했다. 아버지, 제가 당신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박지훈의 첫말은 인사도 안부도 아니었다. 직격탄이었다. 지난 한 달간 이수정이 운영하는 꽃집 계좌로 총 500만 원이 나갔어요. 카드도 현금도.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았다. 그건 내가. 강현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아들은 그를 자르지 않았다. 오히려 말을 계속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 여자의 꽃집 대출금이 어마어마해요. 은행 차용금, 신용대출, 심지어 불법 금리 업체에서까지. 그 여자는 돈이 필요한 거고 당신은 그걸 주고 있는 겁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수정이 그것을 본다. 그녀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챈다. 그리고 강현우로부터 핸드폰을 가져온다. 직접 아들에게 말하려는 제스처였다. 저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의 목소리는 진정했다. 하지만 떨렸다. 네, 제가 돈이 필요해요. 당신 아버지가 주신 돈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 자산으로 갚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응답한다. 강현우는 들을 수 없었지만 이수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으로 무엇이 나눠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수정이 말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끊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깨졌다. 강현우는 이수정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 제게 돈을 줬어요? 강현우가 물었다. 네. 이수정이 대답했다. 얼마를? 정확하게는 제가 당신께 받은 게 아니라 당신 카드를 사용해서 제 빚을 갚았어요. 이수정의 고백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진실했다. 몇 개월 전부터 조금씩. 당신이 모르게. 강현우는 이수정을 바라본다. 그 시선이 뭔가를 찾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의 얼굴에서 계산된 웃음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대신 찾은 것은 절망이었다. 이수정의 절망이, 그리고 자신의 절망이. 왜 그랬어요? 강현우가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수정의 대답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과 거짓의 경계는 때로 불명확했다. 강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저 밖에 나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꽃집을 나갔다. 이수정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동안 강현우는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인가 아니면 한 명의 남자인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인가.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수정이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림에서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답은 바로 왔다. 제발 말은 안 해주세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당신을 사랑했다고. 그 메시지는 미완성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문법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치 손가락이 멈춘 것처럼.
강현우는 그것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 연민일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감정일까? 그날 저녁 강현우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맙다. 그렇게만 말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것도 덧붙였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당신이 괜찮으세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강현우가 대답했다. 3일이 지났다. 강현우는 자신의 아파트에만 머물렀다. 문을 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수정은 계속 연락을 해왔다. 메시지, 전화, 그리고 한 번은 직접 아파트 현관에 나타나 1시간을 서 있었다고 한다. 박지훈이 어딘가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다. 그 여자가 계속 옆에 있어요. 아버지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박지훈이 말했다. 이제 아들의 톤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제는 해석이 달랐다. 이수정에 대한 의심은 여전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더 컸다. 나는 괜찮다. 강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처음 사흘 동안은 분노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이용당했는지에 대한 분노. 5일째에는 슬픔이 찾아왔다.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 일주일이 되는 날, 이수정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강현우가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매우 세게 누르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목소리였다. 뭐요? 강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도 따뜻하지 않았다. 저를 봐주실래요?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강현우의 질문은 차가웠다. 제가 떠나야겠어요. 이수정이 말했다. 당신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강현우는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관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떠난다. 그 단어는 자신의 악몽과 같았다. 아내가 떠났다. 그리고 이제 이수정도 떠나간다. 처음부터 그것은 정해진 것이었나? 왜요? 그 한마디는 흔들렸다. 차가움이 아닌 두려움이 담긴 물음이었다. 전 또 나쁜 여자가 되기 싫어요. 이수정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들렸다. 당신도 저를 증오하고 있고 당신의 아드님도 저를 증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당신도 저를 정말로 증오하게 될 거예요. 저도 전 그렇게 되는 게 무섭다고 했잖아요. 이수정의 말 하나하나가 도끼처럼 떨어졌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강현우가 물었다.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봐달라고. 그리고 저를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나머지는 당신이 결정해줘. 그 말은 청유였다. 명령이 아닌 요청이었다. 강현우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수정은 아버지가 자신을 끊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일 오후 2시 호수 옆에 벤치에서 강현우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의 감사는 목이 메인 것처럼 들렸다. 다음 날 오후 강현우는 약속의 장소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이미 이수정이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팔 길이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한대 같았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제 돈을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무너뜨린 제 가정을 제가 살려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제 일이었어요.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이수정이 계속했다. 당신의 돈을 사용했을 때 저는 제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빚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그냥 제가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저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현우는 이수정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했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강현우가 물었다. 예. 이수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수정은 손에 들린 봉투를 내민다. 여기 계산서가 들어있어요. 제가 당신의 돈으로 사용한 것들의 기록이에요. 당신이 원하면 돈을 돌려드리겠어요. 제 모든 자산을 팔아서라도. 강현우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이수정을 바라본다. 당신은 정말로 떠날 거예요? 그 질문은 분노도 차가움도 없었다. 단순한 물음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네, 떠나야 해요. 이수정이 대답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해쳐야 할 것 같으니까요.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이수정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당신은 혼자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셨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은 더 혼자가 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일상도 모두. 이수정이 말을 계속했다. 제가 떠나면 당신은 아들과 다시 연결될 거예요. 당신은 이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기 자리를 찾을 거예요. 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그것이 맞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최악의 말이라고도 느꼈다. 왜냐하면 이수정은 자신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계산된 사랑도 아닌 순수한 사랑이었다. 제발 가지 마요. 강현우가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저도 가기 싫어요. 이수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론 놓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순간 강현우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울고 있었다. 호수 옆의 벤치에서 누군가 때문에 울고 있었다. 3년 동안 울지 않았던 자신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수정도 울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울었다. 호수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수정은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강현우 옆을 지나간다. 그리고 멀어진다. 강현우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갈 수 없었다. 그 밤 강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울었다.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네. 강현우가 한 음절로 답했다. 그리고 그 밤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진정한 대화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박지훈은 아버지의 집에 묵었다.
그 첫날 밤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대화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다. 함께하는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아들이 준비한 아침밥을 먹으며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수정이 떠났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끝은 아니었다. 단지 한 장의 종료일 뿐이었다. 아버지, 봐줄까요? 박지훈이 물었다. 그 질문은 아버지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뭐라고? 강현우가 물었다. 제가 어느 정도 아버지 일에 관여할까요? 박지훈이 말했다. 아니다. 강현우의 대답은 즉시였다. 왜요?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일에 관여할 필요도 책임도 없다. 강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살기로 했다. 이것이 강현우의 재선언이었다. 이번에는 이수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어떤 식으로요? 박지훈이 물었다. 내가 다시 일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꽃집 일을 말이다. 강현우가 말했다. 박지훈의 눈이 커진다. 아버지가 꽃집을? 이수정이 남긴 가게가 있지 않나? 누군가는 그걸 봐줘야 한다. 강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박지훈이 말을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멈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수정이다. 그리고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강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그 가게를 봐주겠다. 이수정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가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결정을 바라본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한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다. 강현우가 대답했다. 그 다음 주 강현우는 이수정의 꽃집을 방문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있었다. 강현우는 키를 들고 들어갔다. 이수정이 떠나기 전에 건넨 열쇠였다. 가게 안은 그대로였다.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강현우는 물을 준다. 시든 꽃들을 치운다. 그리고 청소를 한다. 3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마치 영혼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 저녁 강현우는 공지를 올렸다. 꽃집의 문을 다시 연다는 공지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게는 정말로 문을 열었다. 처음 손님은 박지훈이었다. 그는 꽃을 사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 아버지가 있었다. 앞치마를 입고 꽃을 정리하고 있는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강현우가 아들에게 인사했다. 고객 대하듯이. 박지훈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한 다발의 꽃을 들었다. 이 꽃 얼마예요? 아들이 물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순간 둘은 무언가를 교환했다. 말없이, 행동 없이, 단지 눈빛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아들은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다. 2주가 지났을 때 강현우는 이수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은 3시간 후에 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강현우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나도 그랬고요. 응답은 길었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를 자꾸만 생각하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발 당신의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강현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수정이 자신을 떠난 진짜 이유를. 그것은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말로. 그 밤 강현우는 처음으로 꽃집의 뒷방에서 밤을 샜다. 그리고 새벽 5시경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수정을 보내자. 완전히 진심으로.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자.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사업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3개월이 지났다. 꽃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강현우는 꽃꽂이 클래스를 시작했다. 동네의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이수정이 원했던 것이었다. 비록 그녀는 거기 없었지만 그녀의 꿈은 여기에 살아 있었다. 박지우는 이제 주말마다 아버지의 가게를 방문했다. 돕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딘가 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정말로 괜찮은지를 말이다. 어느 날 오후 꽃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동네의 이웃들, 상인들이었다. 강현우는 준비했다. 그들을 모아놓고 싶었다.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다들 와줘서 감사합니다. 강현우가 말했다. 그의 옆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다. 저는 최근 몇 달간 이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방문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현우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는 퇴직한 공기업 부장입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꽃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림길이라고 생각할까요? 강현우가 물었다. 그리고 답을 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올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는 제 손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제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가게의 분위기가 변했다. 박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아버지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제가 당신들을 초대한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강현우가 계속했다. 저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수정이라는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가게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그녀를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녀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가게의 사람들은 강현우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어딘가 이해했다. 이 남자가 왜 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지를. 부끄러운 나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나이도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는 나이일 뿐입니다. 강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자리는 일종의 화해의 장이었다. 이수정을 용서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강현우가 자신을 용서하는 자리였다. 모임이 끝난 후 박지우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강현우가 물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지훈이 말했다. 그건 뭐가 다른데? 강현우가 물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 같았어요. 박지훈의 대답이었다. 그 저녁 강현우는 이수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꽃집,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왔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1년이 지났다. 꽃집은 확장되었다. 옆 건물을 임차하여 플라워 아카데미로 만들었다. 강현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시니어를 위한 플라워 클래스를 열었다. 나이가 몇이 되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동네는 변했다. 강현우라는 남자가 꽃을 심고 키운다는 것이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는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강현우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지훈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손자였다. 4살의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게에 들어선다. 할아버지. 아이가 강현우를 본다. 그리고 달려온다. 강현우는 아이를 안아 올린다. 그의 팔에는 힘이 있었다. 죽어있던 팔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안녕, 우성. 강현우가 손자의 이름을 부른다. 할아버지, 여기 뭐예요? 손자가 물었다. 가게를 둘러보며. 여기는 꽃이 피는 곳이야. 강현우가 대답했다. 겨울에도? 손자가 물었다. 겨울에도 피어. 강현우가 말했다. 박지우는 그 광경을 본다.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고 깨닫는다. 아버지가 정말로 회복했다는 것을. 저녁 6시경 강현우는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았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지훈과 손자가 함께였다. 3사람은 함께 걸었다. 동네의 길을 따라.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색이 되고 그 다음 분홍색이 된다. 강현우는 손자를 어깨에 올린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옆에 선다. 그 모습은 평온했다. 마치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꽃은 언제 피어? 손자가 물었다. 봄에 피지. 강현우가 답했다. 겨울은? 손자가 또 물었다. 겨울은 준비하는 시간이야. 봄을 맞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지. 강현우의 설명이었다. 할아버지도 겨울을 지냈어? 손자가 또 물었다.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이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손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다. 응. 할아버지도 긴 겨울을 지녔어. 하지만 봄이 왔어. 너 때문에. 강현우가 대답했다. 박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3사람은 계속 걸었다. 호수 쪽으로. 그곳은 강현우와 이수정이 자주 가던 곳이었다. 벤치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강현우는 벤치에 앉았다. 손자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박지우는 아버지의 옆에. 호수의 물은 해의 반사로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강현우는 알고 있었다. 겨울 지나면 꽃은 또 핀다. 강현우가 중얼거렸다. 박지우는 아버지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이수정에 대한 그리움도 과거에 대한 미련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은 계속된다는 진리였다. 해가 진다. 하늘이 검어진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난다. 강현우는 그 별을 본다. 그리고 어딘가 그 별이 이수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밤하늘에서 계속 빛나는. 갈래, 우성? 강현우가 손자에게 물었다. 네, 할아버지. 손자가 대답했다. 손을 잡으며. 박지우는 아버지의 다른 팔을 이용한다. 3사람이 함께 일어선다. 그리고 함께 걸어간다.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과거보다 밝았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현우는 깨닫는다. 겨울이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봄이 온다는 것을. 그 봄은 이수정이 주는 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맞이하는 봄이었다. 누군가 없이도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밤이 깊어진다. 별은 더욱 많아진다. 그 별들 속에 누군가의 안부가 있을 것이었다. 강현우는 그 생각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었다.